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국적 미국. 출생지 미국 일리노이 오크파크. 노벨문학상 수상연도 1954년. 대표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헤밍웨이는 사냥과 낚시를 좋아하는 의사 아버지와 미술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물려받아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헤밍웨이는 신문과 문학 잡지에 자신의 글을 싣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스타라는 신문의 기자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적십자사의 구급차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자원하였다가 1918년 다리에 중상을 입고 다음 해에 귀국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토론토 스타지의 특파원이 되었고 1921년에는 파리에 정착하면서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던 미국 작가들과 친분을 쌓으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1923년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한 헤밍웨이는 우리 시대에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발표하여 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1928년 아버지의 권총 자살로 큰 충격을 받고 이듬해 전쟁의 허무함과 슬픔을 주제로 한 무기여 잘 있거라를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1940년에 발표하여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함께 전쟁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헤밍웨이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으며 여행과 사냥, 낚시를 즐겼다. 1952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과 바다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늙은 어부와 큰 물고기의 사투를 힘차고 간결한 문체로 그려낸 것으로 이를 통해 헤밍웨이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과 존엄성, 도전정신 등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헤밍웨이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은 이 작품을 통해 그는 1953년 소설부문 퓰리처상을 받았고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20세기의 미국 작가들 중 헤밍웨이가 얻은 명성을 뛰어넘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헤밍웨이가 만들어낸 독특한 사상과 예술적 스타일은 미국 문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한 시대를 연 언어의 대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평범하지 않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헤밍웨이는 1961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노인과 바다. 멕시코만 어느 바닷가에 조각배를 타고 혼자 쓸쓸히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가 살고 있었다. 나이 많은 어부는 벌써 84일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같은 동네에 사는 소년 마놀린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마놀린을 말렸다. 마놀린, 이제 그 노인은 운이 다한 거야. 내일부터는 다른 배를 타거라. 소년은 하는 수 없이 다른 배를 탔다. 다행히 그 배는 바다로 나가자마자 큰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빈 배로 돌아왔다. 소년은 비록 다른 배를 타게 되었지만 틈만 나면 노인에게 갔다. 엉킨 낚시줄을 풀고 갈고리와 작사를 옮기는 등 소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인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노인의 배는 낡고 볼품없었다. 노를 저을 때마다 삐걱거릴 뿐 아니라 돛은 밀가루 푸대 조각으로 군데군데 이어붙여
마치 폐잔병의 깃발처럼 보였다. 낡은 배만큼이나 노인의 모습도 늙고 초라했다. 몸은 깡말라 뼈마디가 그대로 드러났고 목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두 뺨엔 뜨거운 햇살에 그을린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고 두 손도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 물고기를 잡다가 밧줄에 팬 상처들이었다. 노인의 몸은 어느 한 군데도 성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달랐다. 노인의 눈은 바다처럼 푸르고 언제나 생기가 넘쳐 흘렀다. 어릴 때부터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노인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을 무척 따랐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그동안 부모님께 물고기를 잡아다 드렸으니까 잘 말씀드리면 할아버지하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소년의 말에 노인은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마놀린, 지금 내가 타는 배는 물고기를 잘 잡지 않니? 계속 그 배를 타도록 해라. 소년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할아버지, 전에도 87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못 잡았다가 저하고 나간 3주 동안 매일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노인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그래, 그랬지? 소년도 등달아 웃었다. 할아버지, 이제 식당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좋지. 노인은 흔쾌히 앞장을 섰다. 노인과 소년이 식당으로 들어서자 다른 어부들이 한마디씩 건넸다. 어르신, 오늘도 허탕입니까? 하하하, 이제 그만 쉬세요. 노인은 그런 얘기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편안한 얼굴로 맥주잔을 내려놓자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가 언제죠? 내가 5살 때였지. 기억나니? 그때 집채만한 물고기를 잡아 올리다가 하마터면 배가 산산조각 날 뻔한 일말이다. 그럼요. 전 할아버지하고 바다에 나갔을 때의 일은 다 기억하는걸요? 어찌나 큰 놈이었던지 날뛸 때마다 배가 마구 흔들렸잖아요. 노인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띤 채 지난 일을 신나게 되새기는 소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노인의 오두막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내일은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가능하면 멀리.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나갈 작정이다. 할아버지, 제가 내일 쓰실 정어리를 갖다 드릴게요. 어느새 소년은 먼 곳으로 고기잡이 나갈 소년의 짐 정리를 마치고는 돛대와 나무통도 오두막 안으로 들여놓았다. 소년이 정어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서자 노인이 힘주어 말했다. 85자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란다. 두고 보렴. 내일은 4장을 빼고도 1000건이 넘는 큰 놈을 잡아 올릴 테니까. 당연하지요. 그럼 제가 정어리 가져올 동안 쉬고 계세요? 그래, 난 신문에 난 야구기사나 읽어야겠다. 노인이 신문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러세요. 잘 읽어두셨다가 제가 오면 얘기해 주세요. 소년이 밖으로 나가자 노인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의자를 당겨놓고 앉았다. 9월인데도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소년이 정어리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날이 저물어 밖은 이미 어두웠다. 소년은 담요를 가져와 노인을 덮어주었다. 잠든 노인의 얼굴은 몹시 늙었지만 튼튼해 보이는 어깨와 금깨 탄 목은 아직도 꽤 힘이 있어 보였다. 노인은 한참 뒤에야 눈을 떴다. 이것 좀 드세요. 내일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속이 든든해야 하잖아요.
낮에 갔던 식당 아주머니한테서 얻어왔어요. 소년이 준비해온 스프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노인은 스프를 먹으며 느스레를 떨었다. 익으면 며칠은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겠구나. 자, 이제부터 야구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사자팀의 디마지오 선수가 다시 실력 발휘를 했단다. 노인은 소년의 마음 씀씀이에 고맙다는 말 대신 야구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소년은 큰 소리로 웃으며 노인의 얘기에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두막이 어둠에 완전히 둘러싸이고서야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가거라. 내일 아침에 내가 깨워주마. 노인이 소년의 등을 토닥였다. 네, 할아버지. 언제나 제 따르릉 시계니까요. 소년이 자신의 깃불을 돌리는 신용을 했다. 소년이 나가자 노인은 바지를 벗어 둘둘 말았다. 그러고는 그 바지를 베개로 삼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꿈을 꾸었다. 소년 시절에 가본 아프리카를 누비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노인은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모래밭 너머에 있는 거대한 산들과 원주민들의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에서 사자들은 고양이처럼 사랑스럽게 논일고 있었다. 노인은 며칠째 같은 꿈을 꾸었다.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흙 냄새를 풍겨오며 노인은 눈을 뜨곤 했다. 오늘은 조금 늦게 흙 냄새를 맡았다. 노인은 서둘러 채비를 하고 소년의 집으로 향했다. 소년의 집은 문이 열려 있었다. 노인은 조심조심 소년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렴풋한 달빛 아래 소년이 새근새근 잠들고 있었다. 노인은 선뜻 깨우지 못하고 잠시 나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는 소년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 잠시 뒤 소년이 눈을 뜨고 노인을 쳐다보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졸린 눈을 비비며 바지를 입고 노인을 따라 나섰다. 노인이 아직도 잠이 들 깬 소년의 어깨 위로 팔을 얹어 감쌌다. 마놀님, 단잠을 깨워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사나이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죠. 그래야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부가 되죠. 소년은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재빠르게 낡은 돛대와 갈고리, 작살과 나무통을 다시 배에 실었다. 미끼로 쓸 정어리도 잊지 않았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노인은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 자 한 잔만으로 하루를 견뎌야 했다. 노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정심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다. 뱃머리에 달아놓은 물 한 병이 하루 식량의 전부였다. 할아버지, 오늘은 물고기 많이 잡으세요. 행운을 빌어요. 소년이 힘껏 배를 밀며 소리쳤다. 노인의 낡은 조각배가 서서히 물 위를 미끄러져 갔다. 그래, 너도 많이 잡아라. 노인은 팔을 흔들었다. 소년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멀어져 가는 노인의 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노인은 노를 물속에 담그고 몸을 구부려 젓기 시작했다. 배가 새벽 어둠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부지런한 몇몇 배들이 노인의 배를 앞질러 갔다. 어슴풀에 떠있던 새벽달이 사라지자 바다는 다시 깜깜해졌다. 노젓는 소리만 들려왔다. 오늘은 좀 더 멀리 나가야지. 노인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새벽 바다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 부르는 곳을 지나 더 깊고 먼 곳으로 나아갔다.
날치떼들이 지느러미를 빳빳이 세운 채 옆에서 함께 헤엄쳤다. 노인은 날치떼들이 마치 정겨운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 위로 바다새들이 날치떼를 쫓아 날아왔다. 새들은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사냥에 실패했다. 어쩌자고 바다는 저런 작은 새를 만들었을까? 독수리나 매같이 큰 새들을 빼면 새들의 삶은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플 거야. 저렇게 가냘프고 여린 몸으로 먹이를 찾아 이 험한 바다 위에서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노인은 바다와 하늘을 번갈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인은 미끼를 꺼내 낚싯줄에 끼웠다. 첫 번째 미끼는 10m 아래로, 두 번째 미끼는 15m 아래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미끼는 20m와 25m 아래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년이 따로 넣어준 싱싱한 새끼 다랑어 2마리는 가장 깊이 들이울 낚싯바늘에 매달아 놓았다. 또 다른 줄에는 전에 썼던 정갱이와 연어를 각각 매달았다. 낚시줄은 모두 연필만한 굵기였다. 거기다 초록색 막대기를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막대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며 신호를 보낼 것이다. 또 낚싯줄마다 예비 밧줄을 2벌씩 마련해 두었다. 준비를 마친 노인은 바다에 배를 맡긴 채 뱃머리 너머로 목을 빼 초록색 막대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지 지켜보았다.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아침 햇살을 받은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노인은 눈이 부셨다. 바다는 파도 한 점 없이 잔잔하고 너무도 평화로웠다. 간간히 다른 배들이 눈에 띄고 사람들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이른 아침 햇살은 한평생 내 눈을 부시게 했지. 하지만 내 눈은 아직 쓸만해. 저녁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침 햇살보다 저녁 햇살이 더 강한 법인데. 바로 그때였다. 큰 바다새 한 마리가 노인의 뱃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그러더니 큰 날개를 뒤로 젖히고 물 위로 내려앉았다가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아무래도 저놈의 새가 뭘 본 모양인데. 노인은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새가 있는 곳으로 노를 저었다. 배가 다가가자 새가 잽싸게 날아올랐다. 동시에 커다란 날치떼도 물 위로 튀어오르더니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다. 노인은 실망스런 눈으로 날치떼를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일렁였다. 돌고래다. 아주 큰 놈이야.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동시에 얼른 정어리가 매달린 낚싯줄을 꺼내 물속으로 던졌다. 바다새가 무서운 기세로 날치를 향해 부리를 내리 꽂았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날치떼는 붕붕 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물살을 갈랐다. 돌고래가 그 뒤를 쫓았다. 물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았다. 노인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넋을 잃고 그 모양을 지켜보았다. 날치가 점점 멀어지는군. 돌고래도 점점 멀어지고 새나 나나 모두 허탕이야. 노인은 혀를 차며 새를 올려다 보았다. 아니지, 정말 큰 놈이 저 돌고래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다시 낚싯줄을 가다듬었다. 어느새 해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뭉게구름도 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금푸른 바닷물은 속을 훤히 내보이며 유유히 출렁이고 있었다. 이제 새는 보이지 않았다. 고깔 해파리들이 뱃전을 맴돌며 고깔을 폈다 오므렸다 했다. 물속에서는 보라색 독풀들이 춤을 추듯 줄기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더러 줄기가 낚싯줄에 걸리면 그 보라색 줄기를 잡은 손은 독성 때문에 발갛게 부풀어 올랐다.
채찍을 맞은 것처럼 무서운 상처로 남곤 했다. 어디선가 바다 거북이 다가와 껍데기 속으로 목을 움츠리고는 독풀을 줄기째 먹어 치우고 있었다. 바다 거북이란 놈은 참 어리석기도 하지. 저런 독풀을 먹인 줄 알고 꿀꺽꿀꺽 삼키니 말이야. 노인은 오래전 바다 거북을 잡던 때를 떠올렸다. 지금 타고 있는 조각배보다 몇 배나 큰 배를 타고 집채만한 거북을 잡곤 했다. 잡힌 거북은 칼집을 해 배를 갈라 놓아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다. 9월과 10월에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들은 5월 한 달 동안 거북알을 먹곤 했지. 이제 보니 지금의 내 모습이 꼭 거북과도 같구나. 거친 바다 위에서 벌떡이는 심장도, 딱딱한 손등과 발등도. 노인이 자신의 거친 손과 발을 바라보았다. 쩍쩍 갈라진 맨발은 거북의 동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새들이 다시 바다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저놈들이 물고기를 발견한 모양이야. 노인이 고개를 바다로 숙여 혹시나 날쌔게 도망치는 물고기가 없나 살피는 동안 작은 다랑어 몇 마리가 풀쩍 뛰어올랐다. 다랑어는 햇빛 속에서 은빛으로 빛이 났다. 이어 수많은 참치들이 차례로 솟아오르며 먹이를 몰아치고 있었다. 노인은 물고기떼가 몰려다니며 일으키는 허연 거품을 바라보았다. 저놈들이 너무 빠르게만 움직이지 않으면 한 복판으로 배를 몰고 들어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잠시 뒤 다랑어떼가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물살을 휘저었다. 등달아 다른 작은 물고기들까지 이리저리 물을 튀기며 흩어졌다. 저놈들이 왜 저렇게 허둥댈까? 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낚시줄이 팽팽해졌다. 노인은 얼른 노를 놓고 줄을 잡아당겼다. 퍼덕거리는 물고기의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날 게다랑어네. 좋은 미끼가 되겠지. 노인은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 날 게다랑어를 들어 올렸다. 노인이 언제부터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소년이 그의 곁을 떠날 때부터 혼자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햇살이 제법 따가웠다. 노인의 목줄기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한나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속이 허전했다. 물을 한 모금 들이켜자 몸이 나른해졌다. 오늘이 벌써 85일째가 아닌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 노인이 막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다. 물 위로 솟아있던 초록색 막대기가 갑자기 물 속으로 쑥 들어갔다. 옳지, 드디어 왔구나. 노인은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살며시 노를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손으로 낚시줄을 붙잡았다. 두 손으로 잡아도 묵직했다. 다시 막대기가 움직였다. 손 느낌만으로도 보통 녀석은 아닌 것 같았다. 갈고리에 걸린 줄도 모르고 큰 입으로 정어리를 우적우적 씻고 있을 녀석이 그려졌다. 노인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먹어라, 실컷 먹어라. 하지만 바닷속은 너무 고요했다. 먹이를 다 먹고 위로 튀어오를 때가 되었는데 낚싯줄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줄을 끊고 도망쳤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녀석은 머리가 좋은 놈일 거야. 전에도 낚싯줄에 걸린 적이 있어. 조심하는 거야. 그때였다. 휙 낚싯줄이 다시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노인은 잽싸게 줄을 잡아 엉키지 않게 슬슬 풀어주었다. 낚싯줄에 연결된 밧줄까지 쉴 새 없이 들어갔다. 굉장히 큰 놈인가 본데? 이놈이 정어리를 다 먹어치우고 도망칠 셈인가? 노인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었고 밧줄이 손에서 멈추었다.
노인은 재빨리 여분의 밧줄을 묶었다. 작살도 옆에 두었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다 먹었으면 순순히 떠올라야지. 그래야 내 작살 맛을 볼 테니까 말이야. 노인은 밧줄을 잡은 손에 서서히 힘을 주었다. 그러나 물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도망치듯 밧줄을 당겼다. 배가 물고기에 끌려 움직였다. 이렇게 힘센 걸 보니 정말 굉장한 놈인 것 같았다. 노인은 밧줄을 어깨에 걸고 더욱 힘을 주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물고기는 조금도 끌려오지 않고 제 갈 길로 배를 잡아끌 뿐이었다. 이런 어부가 물고기한테 끌려가는 꼴이라니. 이럴 때 마놀린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안간힘을 쓰며 버텼지만 조각배는 더 먼 바다로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노인은 걱정을 떨쳐버리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더욱 힘을 주며 버텼다. 물고기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간간히 보이던 다른 배들은 흔적도 없었다. 노인은 점점 지쳐갔다. 이제 저놈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거야. 노인의 손과 어깨는 벌써부터 피멍이 들어 검게 변해 있었다. 바다는 서서히 어둠을 빨아들였다. 이른 새벽 처음 바다에 나왔을 때보다 더욱 깜깜해졌다. 노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아주 멀리서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괜찮아. 항구의 불빛만 보이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노인은 어깨에 밧줄을 건 채 조용히 움직여 물병을 잡았다. 물병을 열고 물을 마시자 불안한 마음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큰 녀석인지 얼굴은 봐야지. 만약 오늘 떠오르지 않으면 내일은 떠오르겠지? 그럴 거야. 아직 손에 쥐도 나지 않았고 기운도 남아있어. 노인은 스스로를 북돋웠다. 까만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기운이 뚝 떨어졌다. 등줄기에 흐르던 땀은 싸늘하게 식어 서늘한 기운을 더했다. 노인은 미끼를 덮어두었던 천을 당겨 어깨에 걸친 후 밧줄을 맸다. 밧줄을 천 위에 걸치니 한결 편안했다. 다행히 물고기의 속도도 점점 느려졌다. 작은 고래 2마리가 뱃전에서 맴돌았다. 노인은 문득 한 쌍의 고래 중에서 암놈만 잡았던 일을 떠올렸다. 먹이를 발견하면 순놈은 항상 암놈에게 먼저 먹도록 한다. 그때도 암놈이 먼저 미끼를 물었다가 낚시바늘에 걸렸다. 그러자 순놈은 낚시바늘을 걸린 암놈이 고통스러워 날뛰다가 죽을 때까지 암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노인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때가 가장 슬펐다. 혹시 저 녀석 곁에도 제 짝이 있는 건 아닐까? 노인은 괜히 녀석이 가여웠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이놈의 물고기야. 너나 나나 이젠 어쩔 수가 없다. 여기까지 온 이상 내 녀석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노인은 밧줄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졸음이 몰려왔다. 노인은 밧줄을 잡은 채 까무룩 잠이 들었다. 툭 투둑 툭 투둑 툭. 노인은 막대기가 부러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다른 낚싯줄에 물고기가 걸린 모양이었다. 바다 위로 뿌옇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칼을 꺼내 옆에 있던 낚시줄을 모두 끊어버렸다. 어차피 손을 쓸 수도 없는데 공연히 작은 녀석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지. 노인은 끄는 낚싯줄을 연결해 밧줄 옆에 놓았다. 날이 밝았지만 추위와 허기 때문에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노인은 몸을 웅크린 채 안간힘을 쓰며 버텼다. 낡은 조각배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면 녀석도 아가미가 아파서 한 번쯤은 튀어오를 텐데.
노인은 몸을 뒤로 젖힌 채 겨우 밧줄을 잡고 있었다. 밤사이 등은 더욱 뻣뻣해졌고 쿡쿡 쑤시는 통증은 온몸으로 번졌다. 해는 머리 위로 떠올랐건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소년이 너무 그리웠다. 마놀린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작은 바다새가 뱃전을 맴돌았다. 노인은 너무나 반가워 새에게 말을 걸었다. 작은 새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집에 함께 가지 않겠니? 내 오두막이 낡긴 했어도 너와 함께 살기엔 안성맞춤이란다. 나무도 많고 바람도 적당히 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길 떠날 수가 없구나. 노인의 얘기를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작은 새는 말이 끝날 때까지 뱃전을 떠나지 않았다. 노인이 손을 들어 인사를 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물고기가 요동을 쳤다. 그 바람에 노인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뺨과 손에서 피가 흘렀다. 닦을 새도 없이 노인은 밧줄에 온 신경을 쏟았다. 이 녀석, 너도 이제 견디기가 힘들구나. 그래, 견디기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결코 내가 포기하지는 않을 테다. 노인은 엉거주춤 무릎을 꿇은 채 기어서 전날 잡은 다랑어를 꺼냈다. 밧줄은 어깨에 맨 채 한 손으로 다랑어를 잘랐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금이라도 있었으면. 노인은 다랑어 한 점을 집었다. 그 순간 낚싯줄이 휙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손이 그대로 오그라들었다. 쥐가 난 것이다. 노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이놈의 손이 왜 이래? 노인은 화풀이를 하듯 고함을 냅다 질렀다. 그러나 빳빳하게 굳은 손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손아, 너를 위해서라도 다랑어를 먹어야겠구나. 노인은 피식 쓴 웃음을 지으며 다랑어를 입에 넣고 꼭꼭 씹었다. 전날 다랑어가 잡힌 게 정말 다행이었다. 또 다랑어를 미끼로 쓸 기회가 오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었다. 노인은 세 번째 토막을 입에 넣고 지가 난 손을 다리에 툭툭 두들기고 있을 때였다. 서서히 낚싯줄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배 앞의 물이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며 마침내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노인은 입을 쩍 벌렸다. 노인이 타고 있는 배보다 큰 청새치였다. 머리와 등은 짙은 보랏빛이었고 옆구리는 굵은 줄무늬가 있었다.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만큼 길었고 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물고기는 다이빙 선수처럼 몸을 솟구쳤다가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노인은 물고기가 가라앉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예전에도 저런 녀석을 잡긴 했지만 그땐 혼자가 아니었어. 동료들이 많았지. 하지만 지금은 혼자야. 나 혼자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을까? 노인은 지가 난 손을 흔들며 물고기가 사라진 바닷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물고기는 가라앉은 채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노인의 낡은 조각배는 시퍼런 물살을 가르며 끌려갔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다행히 손에 난 쥐는 곧 풀렸다. 저 녀석은 오늘 밤도 거뜬히 버티겠군. 물론 나도 끄떡없이 버틸 테다. 첫 번째 별이 뜨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별이 떴다. 노인은 친구를 반기듯 별을 맞았다. 쉬 잠이 오지는 않았다. 잔잔한 바다 위에 어른거리는 수많은 그림자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래전 하늘나라로 간 아내와 함께 배를 탔던 동료들, 그 중에서도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 얼굴이 하늘과 바다에 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소년 마놀린의 얼굴도 떠올랐다. 날이 밝자 노인과 물고기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물고기는 더욱 자주 물 위로 솟아올랐고
그럴 때마다 노인은 배 바닥에 나동그러졌다. 몇 번이고 밧줄을 놓칠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잡고 있는 밧줄을 통해 물고기의 몸부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래, 이런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 너를 항구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내 낚싯줄 값을 톡톡히 받아낼 테다. 노인은 물고기가 잡아끄는 대로 이리저리 배 안에 뒹굴었다. 어지러워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물 위로 튀어올랐다 하며 계속 몸부림을 쳤다. 너도 몹시 괴로운 모양이구나. 노인은 밧줄 때문에 패인 어깨와 손을 쓰다듬으며 고통을 참았다. 한참 만에야 물고기는 조용해졌다. 노인도 그제야 숨을 돌렸다. 때맞춰 바람이 불었다. 노인은 모자를 벗고 온몸으로 바람을 맞았다. 이제 녀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밧줄을 당겨 배에서 멀어지지 못하게 해야 해. 그리고 작살로 찔러야지. 노인은 물고기와의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땀을 식힌 다음 노인은 전날 잡은 다랑으로 배를 채웠다. 그리고 작살을 몸에 바짝 붙여두었다. 해가 질 무렵 물고기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밧줄을 조금씩 당겼다. 물고기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래,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노인은 뱃전에 바싹 다가앉아 물고기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물고기는 잠시 얼굴만 보여주고는 도망치기 일쑤였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이놈아, 와라. 어서 와.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장에 나선 전사마냥 눈빛이 이글거렸다. 마침내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짜내어 힘껏 작살을 내리꽂았다. 에잇! 작살은 가슴 지느러미 부분에 푹 꽂혔다. 붉은 피가 바닷물에 퍼졌다. 그 큰 물고기가 온몸을 드러내며 물 위로 치솟았다. 피 섞인 바닷물이 노인의 얼굴을 덮쳤다. 물고기는 물속으로 깊이 내려앉았다가 한참 만에 떠올랐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은 녀석이 깨끗하게 뱃길을 들었다. 사흘간의 끈질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힘겹게 벌인 싸움이었다. 으하하하하. 이보라고. 드디어 해냈어. 내가 저놈을 이겼단 말이야. 노인은 아무도 없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항구로 가져갈지 걱정이었다.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 없으니 뱃전에 묶어갈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물고기를 끌어당겨 뱃머리에 묶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물고기는 벌렁 누운 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무거워 아무리 당겨도 끌려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노인이 배를 저어 물고기 옆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물고기는 더욱 크고 우람했다. 짙은 보랏빛 등과 달리 배는 흰색이었다. 노인은 물고기를 만지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이거 천근도 넘겠는걸? 마눌린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노인은 깡충거리며 기뻐할 마눌린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노인은 물고기를 배의 앞머리와 뒤쪽에 붙여서 맨 다음 배 허리에 단단하게 묶었다. 물고기가 너무 커서 마치 훨씬 큰 배 한 척을 나란히 묶은 것 같았다. 노인은 허기진 배를 해초와 새우로 대충 달랜 다음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낡은 돛대를 빳빳하게 세워 항구 쪽으로 돌렸다. 바람이 펄럭이는 돛만큼이나 노인의 가슴도 펄럭거리며 힘차게 뛰고 있었다. 배는 무거운 짐을 달고서도 잘 달렸다. 노를 젓는 틈틈이 노인은 물고기를 보았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다. 어느새 해는 저물고 바다 위로 어둠이 짙게 깔렸다. 노인은 어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를 저었다. 그런데 별이
하나 둘 뜰 무렵이었다. 물고기 주위로 뭔가 몰려드는 것 같았다. 노인은 노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저건 청상아리잖아. 청상아리 서너 마리가 뾰족한 주둥이를 내민 채 물고기 뒤를 바짝 뒤쫓아 오고 있었다. 물고기가 헐린 피 냄새를 맡고 따라온 모양이었다. 노인은 다시 작사를 잡았다. 청상아리가 물고기를 다 뜯어먹도록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다. 청상아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물고기에 달려들어 물고기의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노인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이런 못된 녀석들. 노인은 잽싸게 일어나 작살로 청상아리의 등을 내리찍었다. 그러나 한 놈이 옆에서 죽건 말건 다른 놈들은 물고기의 살점을 먹느라 정신없었다. 작살에 찔린 녀석이 뒤로 물러서자 그제야 다른 녀석들도 물고기에서 멀어졌다. 저놈들이 한 50건은 뜯어갔겠군. 노인은 청상아리들에게 뜯겨나간 물고기가 아까웠다. 그러나 곧 물고기의 살점을 뺏긴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몰려왔다. 피냄새를 맡았으니 다른 놈들도 따라올 테지. 이제 작살도 없는데 이 일을 어쩌지? 노인은 더 이상 노를 줄 생각을 않은 채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 세상 일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는 듯했다.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만 해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지금에 비하면 그건 사치스러운 생각이었다. 만약 상어가 때로 덤비면 물고기를 지키는 건 고사하고 낡은 조각배와 목숨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노인은 애써 즐거웠던 일을 떠올렸다. 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 저 큰 놈을 어떻게 가져가나 했는데 50건이나 줄었으니 가벼워졌지 뭐야. 또 상어떼가 덤비면 그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노인은 다시 노를 잡고 열심히 저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바다 위에는 오직 노인의 낡은 조각배뿐 아직도 항구의 불빛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깊은 밤의 고요를 깬 것은 갈라노 상어 2마리였다. 노인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그리 놀라지 않았다. 먹이를 발견한 놈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 꼬리를 휘저었다. 2마리가 청새치를 향해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자 살점이 뭉텅뭉텅 뜯겨나갔다. 노인은 더 이상 잠자코 볼 수가 없었다. 이놈들! 노인은 노에다 칼을 묶었다. 그리고 상어를 향해 잽싸게 내리찍었다. 하지만 칼은 그리 깊숙이 꽂히지 않았다. 노인은 칼을 빼 다시 한번 힘차게 찔렀다. 그제야 갈라노 상어들이 물고기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상어들이 멀어진 뒤 노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물고기의 4분의 1은 뜯겨져 나간 것 같았다. 물고기야, 미안하다. 하지만 배는 훨씬 가벼워져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노인은 물고기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다음에 공격해 온 것은 갈라노 상어였다. 놈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어서는 마치 먹이통에 주둥이를 쳐박고 있는 돼지처럼 물고기를 와작와작 먹어치웠다. 노인은 부러진 칼과 몽둥이로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실컷 배를 불린 녀석이 멀어지자 이번엔 작은 상어가 떼를 지어 덤벼들었다. 깜깜한 바다에 상어들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녀석들은 노인의 낡은 배를 머리로 쳐가며 청새치를 여유있게 떼어먹고 있었다. 노인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부러진 몽둥이를 사정없이 휘둘렀다. 노도 키 손잡이도 부러졌다. 배가 부서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상어떼는 뼈만 앙상하게 남긴 채 물고기의 살점을 모두 뜯어먹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구나. 배 허리에는 물고기의 뼈만 매달려 있었다. 멀리서 항구의 불빛이 손짓하듯 빛을 내뿜었다. 노인은 너무 지쳐서 이제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배가 가벼워졌으니 이제 집에 가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 노인은 자신의 오두막에 있는 낡은 침대를 떠올렸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예전처럼 아프리카 꿈을 꾸고 싶었다. 노인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왔다. 곧 폭풍이 불어닥치겠군. 폭풍이 오기 전에 집에 올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노인은 배를 육지에 바짝 붙여댔다. 그리고 돛을 내려 돌돌 말아 묶었다. 집으로 향하는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지난 며칠이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상어떼와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노인은 오두막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이 찾아왔을 때도 노인은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소년은 노인의 거친 숨소리, 상처난 손, 더욱 깡마른 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을 위해 커피와 수프를 얻으러 내려가는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항구에는 많은 어부들이 몰려 있었다. 어부들은 노인의 조각배 주위에 모여 물고기의 뼈 길이를 재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며 웅성거렸다. 소년을 보자 어부들이 말을 걸었다. 산티아고 영감님은 어떠시니? 아직 주무세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소년은 식당에서 커피와 수프를 얻어 곧장 오두막으로 향했다. 정말 엄청난 물고기야. 4미터는 좋게 넘겠어. 영감님께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드려라. 어부들의 말에 소년은 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노인은 한낮이 되어서야 눈을 떴다. 소년은 얼른 뜨거운 커피와 스프를 가져다 주었다. 그놈들이 나를 이겼어, 마놀린. 내가 그놈들한테 졌단다. 노인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물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진 그 큰 물고기를 멋지게 잡아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는걸요. 소년이 팔을 쭉 벌려 물고기의 크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마놀린. 정말 보고 싶었단다. 노인은 마놀린을 품에 꼭 안았다. 다음부터는 꼭 할아버지 배를 탈 거예요. 그러니 얼른 일어나세요. 또 바다에 나가셔야죠. 소년은 노인이 더 쉴 수 있게 오두막을 나섰다. 바다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소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노인은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노인은 아프리카의 사자를 만났다.